어쩌다 보니 시작하게 된 어쩌다 한문 공부입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자니 사실 막막한 마음이 앞섭니다. 어떻게 이 한문을 풀어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안 하자니 지난 수년간 한문을 공부하며 느꼈던 답답한 마음, 바로 그 답답한 마음에서 어쩌다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복잡한 한자 한문을 읽고 해석하고 암기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한문이라는 언어가 가진 아주 기초적인 원리, 그 원리를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 특히 이 강의에서는 유학의 정수인 논어맹자 대학 중용, 사서죠. 이 사서의 문장들만 가지고 기초를 닦아나갈 건데요. 아니 한문도 이렇게 어려운데 옛 성현들의 고리타분한 사서를 가지고 기초를요? 벌써부터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 어려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저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한자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니까 한문이 쉬워지는 경험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교환은 제가 직접 다양한 문헌을 비교하며 만든 고유의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의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자, 그럼 사서의 지혜를 빌려 문법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는 대개 한문을 읽을 때, 해석할 때 자신이 아는 한자의 뜻을 나열해요. 그리고 나열된 한자의 뜻을 읽습니다. 마치 지금의 저처럼요. 물건, 있다, 근본, 말단, 임금 아들, 군장가, 군자, 도모한다, 길, 도. 이 정도로 해석하기 마련이에요. 이 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해석이 전혀 매끄럽지가 않아요. 어렵고 어색하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말의 조사, 그리고 우리말에 대응하는 연결 어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사라 함은 이를테면 나 아자로 이해해보면 나는 은는 이가, 그리고 나를 나의 나에서, 어미라 함은 먹다라고 하는 식자를 활용해서 보면 먹다, 먹었고, 먹었지만, 먹겠고, 먹으면, 먹는, 먹히다, 먹게 하다, 먹이, 먹음. 이렇게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가 아주 풍부하게 발달한 언어예요. 그러나 한문은 조사와 어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앞으로 우리가 한문을 해석할 때 조사와 어미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붙여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해석했던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볼게요. 물건은 있다. 근본과 말단이, 군자는 도모한다. 도를. 어떤가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군자는, 군자가, 군자를, 군자의, 군자에서 라고 해석하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그 질문에는 수많은 조사 중에서, 그리고 수많은 연결 어미 중에서 왜 군자는이냐, 어떻게 구별하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이 질문에는 바로 상황과 맥락입니다. 한문은 글을 읽으면서 반드시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며 읽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가지고 제가 직접 그 이해를 깊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먼저 한번 볼게요. 부 또는 부자, 윤택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라 함은 어떤 문장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윤택하게 하다, 동사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장이 주어 서술어 문장이라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부윤택하다, 부자 윤택하다, 부자 윤택하게 하다, 부윤택하게 하다. 아마 자연스러운 해석은 부자는 윤택하다라고 풀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자는 윤택해요 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여기 만약에 목적어가 있어요. 부자는 윤택하다 목적어라 하면 보통 을로
해석을 하니까 부자는 윤택하다 목적어를 말이 되나요? 여기서 또 다른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부자는 윤택하다 집을 어때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장은 부는 윤택하게 한다 동사를 취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부는 윤택하게 한다 집을 자연스럽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뭡니까? 뭐뭐하다와 뭐뭐하게 하다 연결의미가 달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사와 어미를 붙여서 해석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문장 볼게요. 덕은 윤택하게 한다 몸을. 돈, 부자는 마치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집을 으리으리하게 호화롭게 만들 수 있듯이 대학에서는 마치 돈과 같은 역할, 그게 바로 덕이래요. 사람에게는 돈과 같은 역할을 덕이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조에는 을을 붙여서 해석한다. 뭐뭐 하다,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히다, 뭐뭐 하게 받다 등 피동 등 사동이든 어미는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목적어 을을 좋아. 그러면 지금 보는 문장을 한번 같이 해석해 볼게요. 있다. 가까이를. 말 적다. 실수? 잘못을? 우리가 보는 바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조로 보이는 문장을 해석했을 때 어때요? 해석이 좀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 구조처럼 보이는데 조사가 이가 또는 에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겠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서술어 다음에 뒤에 명사, 목적어 구조처럼 보이는 문장은 대개 뭐뭐를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이걸 이해해보고자 이 문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길은 가까이에 뭐라고요? 가까이에 있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죠. 적다라고 하는 적을 과자는 어떤가요? 말은 적다, 실수가. 말에는 실수가 적다. 어때요? 좀 해석이 되나요? 자연스럽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뭐라고요? 언제든지 조사를 바꿔서 적절하게 해석해 줘야 한다. 그러면 이런 예외를 다행히도 예외가 적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키는 바로 서술어에 달려 있습니다. 서술어. 그 사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있을 제자에는 마땅히 뭐뭐에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사례를 기억하면 빨라지겠죠. 마찬가지로 뭐뭐가, 뭐뭐시 적다라고 하는 적을 과자를 같이 기억해 두면 한문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한문이 편해지고 빨라지려면 이 사례를 기억해야겠죠.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보고 읽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문을 빨리 그리고 잘 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한문을 많이 그리고 많이 보시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우리는 보통 서술어 다음에 을을 그리고 서술어 다음에 이가, 에서 이거를 굳이 구분해요. 국어적으로, 국어 문법적으로 을을 이거는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 관계야. 이거는 서술어 다음에 보어 관계야. 반드시 구별해서 구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한문의 시선에서 보면은 뒤에 있는 명사, 서술어 다음에 나온 명사가 목적어냐 보어냐 그걸 구별하는 게, 그걸 따지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서술어에 주목하시면서
유사한 예문들을 많이 읽고 기억하셔라. 그게 한문을 빨리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명덕이네요. 대학이에요. 명덕. 자, 이 문장. 우리는 밝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에서는 주어로 밝은 것, 서술어는 밝히다, 밝다, 그리고 부사로는 밝게, 밝히, 그리고 관형어로는 밝은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말의 표현이에요. 어때요? 우리말의 표현을 봤더니 은것, 다, 희다, 개, 희, 은 연결 어미와 조사를 가지고 문법적 관계나 의미를 아주 적절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말이 쉬운 이유예요. 그러나 한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로 쓰이는 밝은 것도 밝을 명자로, 마찬가지로 밝히다라는 것도 그저 밝을 명자로, 밝게도 밝을 명자로 표현을 해요. 밝은도 마찬가지로 밝을 명자. 한문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한문 특징을 고리보라고 해요. 고리보라는 말은 개개의 낱말이 저마다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낱말의 영향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말은 교차거라고 하죠. 뒤에 연결어미처럼 뭔가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의미나 관계를 표현해 준다고요. 이렇게 쉬운 우리말과는 다르게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언제 밝은 것, 밝히다, 밝게, 밝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 방법, 그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순, 순서, 자리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리, 순서, 어순이라고요. 한문은 어순이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어순에 따라서 밝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순에 따라서 밝히다, 밝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도 어순, 둘째도 어순, 셋째도 어순이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명덕 같이 해석해 볼게요. 이 명덕을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조로 해석하면 밝음이 밝힌다, 덕을.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서술어 다음에 관형어 다음에 목적어 구조로 해석하면 밝힌다, 밝은 덕을. 그렇죠? 이걸 만약에 부사 다음에 서술어 목적어로 해석하면 밝히 또는 밝게 밝힌다, 덕을.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사실 물리적으로 아주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정리한 게 주자죠.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 대학장구에 따르면 그는 이 해석을 두 번째로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밝힌다, 밝은 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표준적 해석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이 하늘에게 부여받은 천부적인 밝은 밝은 성품이 명덕이 있는데 그 덕을 밝혀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한문은 고리법입니다.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품사, 그 의미, 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적절한 조사와 어미를 붙여서 해석해야 한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사람이 두 번 있네요. 두 번, 명사가 중첩에는 그 명사 중첩된 대에다가 뭐뭐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붙여줍니다. 사람마다. 이게 주어겠네.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니까 진짜. 이 친자에는 서술어로는 친하게 지내다, 친애하다, 사랑하다. 그리고 명사로는 명사로는 어버이라는 뜻이 있지.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주어 다음에 서술어 오니까 어버이겠어요? 친하게 지내다겠어요? 친애하다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기친이 목적어겠죠.
기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는 대명사. 그것을 지칭해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두 번째로는 관용어예요. 그 뭐뭐, 그 물건, 그 사람을 지칭합니다. 기친이니까 보이죠? 기친. 그 어버이를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의 형식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처럼 보이니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람마다 친애하고 좋아합니다. 그 부모님을.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군군, 신신, 그리고 부부, 자자. 랩도 아닌데 같은 문자가 반복되네요. 한 번은 뭐라고요? 첫째도 자리, 둘째도 자리, 셋째도 자리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까 붙여서 해석하면 뭐뭐마다라고 했으니까 임금마다, 신하마다, 부자마다, 부부마다, 부부가 아니라 아버지마다, 자식마다. 근데 문장의 형식을 갖춰 있지 않잖아요. 바꿔볼게요. 앞에 있는 게 주어, 뒤에 있는 게 서술어. 해석해볼게요. 앞에 있는 자리에 그 명사를 사람으로 이해하시고 뒤에 있는 글자는 그 이름에 맞는 걸맞는 행동, 동사로 이해합시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걸 지금 현대식으로 바꿔 말하면 사장은 사장답고 직원은 직원다워야 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어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해와 달이네요. 명사로 쓰이면 그래, 해, 달, 날, 월이네. 어렵지 않네. 바로 갈게요. 해, 달, 날, 월은 간다. 가다라고 하는 서술어죠. 뒤에 있는 어조사 의자는 여기서는 종결 어미로서 뭐뭐구나, 뭐뭐도다, 뭐뭐한가, 판단이나 감탄, 그리고 의문을 표현하는 종결어미예요. 붙여서 해석해 볼까요? 날과 달은 가는구나. 날과 달은 물 흐르듯이 가며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 문장을 보면서 이해를 좀 더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한문의 부사는 자리가 서술어 앞에 옵니다. 또는 전체 문장 앞에서 서술어든 문장을 표현해주고 수식하죠. 이걸 기억하시면서 아래 문장을 풀어볼게요. 해니까 명사 좋아. 그러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조인가 한번 볼게요. 해는 안다. 그 바소자 보이죠? 바소자는 뭐뭐 하는 뭐뭐 하는 것으로 풀이해요. 즉 동사를 명사화하는 거예요. 뒤에 망자 보이네요. 잃어버리다, 없다, 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그렇다면 해가 알아요. 그 잃어버린 바를. 해는 깨달아요. 그 잃어버린 바를. 물리적으로는 맞지만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가? 그렇다면 앞에 있는 해를 부사로 바꿔볼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날마다. 부사로 바뀌니까 부사격 조사인 뭐뭐마다,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으로 붙여볼게요. 날마다, 매일같이, 매일마다 그 잃어버린 바를 알고 그 잃어버린 바를 깨닫는다. 어때요? 좀 말이 되나요? 뒤에 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부사, 동사, 목적어. 이 부자는요, 뭐뭐가 없다라고 풀이하는 게 맞지만 명령으로 뭐뭐 하지 마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령이니까 서술을 붙여서 잃어버리지 마. 달마다 표시하면서 달마다 잃어버리지 마라. 그 할 수 있는 바를 달마다 잃어버리지 마라. 그 할 수 있는 바를. 어때요? 좀 자연스럽죠? 다시 한번 볼게요.
날마다 그 잃어버린 발을 알고 달마다 그 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하나 더 볼게요. 이 극이자가 참 그 대명사 그리고 그 관형으로 표현한다 했죠. 우리말에는 주어와 같은 말이 반복되면 뒤에 말이 뒷말이 자기 자신으로 풀이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극이자가 자신, 주어와 같은 말이 반복되면 종종 자기의, 자신의로 풀이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안다, 깨닫는다, 그 자신의 잃어버린 발을, 그 자신의 잊은 것을 깨닫는다. 어때요?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렇듯 이 극이자를 가끔 주어와 말이 반복되면 자신은 자기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어순, 순서,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품사와 연결어미가 늘 바뀌는 게 한문의 특징이다. 여기 봤더니 주어로 해석했던 날, 월. 근데 해석이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부사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시니까 이거를 부사로 한번 풀어볼까? 맞습니다. 가끔 익숙한 한자라도 서술어 앞에 부사어 자리에 놓이면 부사의 뜻으로 해석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때는 마땅히 부사격 조사인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마다를 붙여서 한 번쯤 해석해봐라 라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I, my, me 열심히 외웠잖아요. 나는, 나의, 나를 열심히 외웠잖아요. 한문은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문을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없기 때문에 붙여줘야 한다. 한문은 하나로 표현한다.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그 의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그리고 나를로 해석합니다. 나는 이라는 표현도 나자를 쓰고요. 나의를 표현할 때도 나자를 쓰고요. 그리고 나를도 나자로 씁니다. 한문은 자리 싸움이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되고 나이도 되고 나를도 된다. 글자 하나가 자리에 따라 주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소유가 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해석 같이 해볼게요. 선, 양, 착하다라는 뜻도 있고 좋다, 훌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기르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동사가 두 개니까 앞에 있는 동사를 부사로 한번 풀어보자. 나는 잘 기른다. 나의 호연지기를. 나의 보이죠? 나오자도 여기 나오자도 써야겠네. 나오자도 나는 나를 나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나의 호연지기, 호연지기라 함은 크고 넓은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 길러 나의 넓은 기운을 이라고 풀이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장이에요. 세 사람이 길을 가매 반드시 있다. 세 사람이 길 간다 반드시 있다. 길 간다 반드시 있다. 뭔가 연결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가매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 그리고 스승. 나의 스승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 어조사 언자는 이 시간 말고 제가 이 총론 이후에 뒤에 하나씩 강론으로 문법들을 볼 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그냥 거기에, 여기 거기라 하면 세 사람이 가는 그 장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세 사람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다시 해석할게요. 세 사람이 길을 가매 거기에 나의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주체예요. 근데 부아지네요. 아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도 나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동사로도. 근데 동사 다음에 또 동사가 오지 않겠죠. 아 다음에 또 동사가 오지 않겠죠. 알다잖아요. 알다. 사람이 부정 나이다 알다라고 해석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부정문이라 하면 이 부정문 이걸 말하는 거죠. 부정문에 인칭 대명사 나자잖아요. 이렇듯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일 경우, 목적어니까 을로 해석하겠죠. 목적어인 경우는 도치를 아주 쉽게 한다. 원래는 부지아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석해 볼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나를. 이런 해석인데 뭐라고요? 부정문에서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는 인칭 대명사가 도치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를 인부아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셨죠? 마무리 해볼까요? 어쩌다 시작한 한문 공부 많이 어려웠나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글자가 놓인 자리를 볼 수 있다면 수천 년 전 성인들의 지혜가 아주 조금씩 읽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앞으로 저와 함께 어쩌다 한 문장씩 읽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어쩌다가 어머나로 바뀌는 순간 반드시 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